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뚜기 아빠님께서 사연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무당이면서 자연인이었던 어떠한 남자의 아주 비밀스러운 음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랑 하이프랑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이야기는 친구의 삼촌이 직접 들려주신 얘기인데요. 일단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말씀을 해주신 친구의 삼촌의 군대 시절 동기였던 분이 같이 근무를 서시다가 해주신 얘기래요. 일단 이번 이야기의 배경은 1970년대고요. 아까 말했던 일권 씨는 인천에서 배를 타고 한두 시간 정도 들어가야 있는 섬의 고향이었대요. 일권 씨네 동네에는 엄청 유명한 박수무당이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공권력 같은 게 그렇게 깊숙이 닿지를 않는 세상이어가지고 뭐 어떤 일이 생기면 뭐 병원이나 행정 절차보다는 이 박수무당에게 의지하는 편이었대요. 뭐 결정적으로 이 무당이 신격화가 된 사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어느 날 어업을 하러 갔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선원 전원이 실종이 되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선박 안전 기준도 없었고 또 지금처럼 뭐 구명 활동 같은 게 원활하지 않는 시절이었대요. 그렇게 며칠이 돼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그 한 뱃사람의 아내가 이 박수무당을 찾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박수무당은 아내에게 점을 봐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매일 저녁 7시에 밥상을 차릴 때 남편 밥과 수저를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남은 가족들이 마치 그 자리에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하며 식사를 하면 남편이 돌아온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 말을 들은 그 부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저녁마다 밥상에 남편 밥까지 올리고 자식들에게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께 말씀드리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자식들이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뭐 친구들이랑 놀았던 일 그런 것들을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대화를 했대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했대요. 하지만 며칠 후 기적처럼 배를 타고 나갔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그 아버지라는 그 어부죠. 그 어부만 시체를 찾아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 예전에 뱃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면 시체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은 0에 가까웠대요. 그래서 대부분 어느 정도 좀 기다리다가 그냥 그 돌아가신 분의 물건이나 옷 등으로 장례를 대신 치르는 게 다반사였고 기적적으로 시체라도 찾아가지고 진짜 장례를 치르는 거는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라서 오히려 사람들이 뭐 다들 돌아가신 건 안 됐지만 시체라도 찾은 분들을 조금 부러워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체로 장례를 치른 집 아들이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까지 합격을 해서 저 집은 저렇게 치성을 들여서 아버지도 찾고 복까지 받았다면서 온 마을이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점사나 귀신 씌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왕왕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퇴마의식 등등 하는 것마다 족족 잘 됐고, 심지어 하늘이 맑은 날 조업을 나가려던 사람들한테 절대 나가지 말라고 소리를 치고 다녔는데, 정말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귀신같이 바람이 불고 바다에 막 풍랑이 쳤다고 해요. 이런 일이 생기자 이제 뭐 박수무당의 평판은 뭐 용하다가 아니라 거의 그 마을에서는 거의 신급 대접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웬만한 마을의 대소사를 무당의 조언을 듣는 형국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뭐 외지에서도 당연히 그런 소문이 나잖아요. 뭐 같은 섬에 있는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인천이 가까우니까 인천에서 배를 타고 들어와서 이 사람들에게 점을 보려고 처음에 찾아왔고 또 이 사람의 이름이 점점 널리 퍼지니까 서울에서 돈 많은 회사 사장, 그 다음에 또 연예인, 또 높은 정치인 등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시끌시끌해질 만큼 그렇게 사람들도 몰려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무당을 서울로 데려가서 크게 점집을 해보자는 사람들도 나타나는데 그 무당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이 마을에서만 만들 수 있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선언을 했대요. 사람들은 그 약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면서 물었는데 그때마다 박수무당은 크게 화를 내면서 나보고 청기누설을 하란 말이냐 라면서 역정을 냈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그 녹이 서린 그 박수무당의 표정을 보고 본인이 혹시나 화를 입을까 봐서 더 이상 물어보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어떤 젊은 남녀가 왔었는데 갑자기 마을 어귀에서 통곡을 하며
법사님이죠. 남자 무당들을 법사님이라고 하거든요. 법사님을 뵙고 싶습니다라고 또 울면서 막 소리를 치길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제 무당네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녀는 저희는 원래 신발이 좋았던 부부 무당인데 어떤 나쁜 놈에게 속아가지고 신기를 다 뺏겨서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법사님께서 신발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비약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그것 좀 나눠주십시오. 라면서 막 울부짖었대요. 그리고 나서 전 재산이라면서 돈을 꺼내 무당에게 바치니 무당이 하늘 수 없다라는 표정으로 술병을 하나 가지고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젊은 부부 귀에다가 뭐라고 하니 그 젊은 부부는 그대로 만세를 부르면서 술병을 가지고 사라졌대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전국에서 신발이 약해진 무당들도 그 약을 사러 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 약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궁금해했지만 무당이 약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디서 만드는지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약에 대한 신비감은 커져갔대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약의 비밀이 밝혀지는데 가끔 그 무당은 기도를 하고 약초를 캔다고 하며 지금 우리가 TV에서 보는 자연인들 있죠. 그런 사람들처럼 일정 기간만 되면 산으로 올라가서 몇 주씩 있다가 내려오고는 했었대요. 하지만 누구도 무당이 산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약초를 캐는지 알지를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대요. 그저 마을의 수호신 같은 분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오시라며 사람들이 미리 무당이 몇 주간 먹을 만한 식량만 십시일반으로 마련해줬다고 하고요. 또 그도 그럴 것이 마을 사람들도 뭐 마을의 대소사를 다 해결해 주니 또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았대요. 뭐 자신들이 알려고 하면 뭐 부정이 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죠.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얘기를 해줬던 일권 씨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그 일권 씨가 중학생 때였는데 그날 학교에서 좀 잘못을 크게 했대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심한 꾸중을 들을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일권 씨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억울할 만한 상황이라서 선생님한테 항변을 했는데 당시 시대상으로 선생님께 항변을 하면 더 대든다며 더 심한 체벌을 당했고 급기야 다음날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는 얘기까지 듣게 되었대요. 옛날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랬지만 일권 씨의 부모님도 엄격한 분이셨고 특히 장남이었던 일권 씨가 좀 더 올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더더욱 책임감을 얘기하면서 일권 씨에게는 좀 더 엄격한 분이셨기 때문에 일권 씨는 어린 마음에 차라리 집을 나가버리자고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렇게 부모님께서는 이제 밭일하러 나가시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부엌에서 옥수수 몇 개만을 챙기고 동네 뒷산으로 그냥 무작정 올라갔대요. 어린 마음에 거기서 며칠 있으면은 부모님이 자신을 찾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동네 뒷산은 생각보다 높고 험했고 또 추웠대요. 근데 큰일 났다는 생각에 내려가려고 했지만 이미 길을 잃은 상태였던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야생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또 예전부터 멧돼지가 동네에 내려오면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끼치고 또 어르신들이 멧돼지한테 피해를 받아서 다치고 이런 거를 이제 보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멧돼지가 생각나면서 갑자기 공포의 극한을 느끼게 되었대요. 그렇게 그냥 좀 평평한 데서 앉아가지고 아침까지 떨다가 이제 아침이 되면 내려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쭈그려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저 멀리 랜턴 빛이 하나가 보였대요. 일권 씨는 무서운데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간첩들이 활동이 되게 활발했고 또 일권 씨가 살던 그 섬은 또 북한과도 멀지 않아서 이렇게 무장 간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소리를 지르려다가 입을 틀어 막았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용히 있는데 그 무섭이 가까워지는 걸 보니 그 박수무당이었던 거예요. 한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고 또 한 손은 랜턴으로 이렇게 비추면서 서서히 이렇게 올라오더니 갑자기 작은 오두막 안으로 사라졌대요. 일권 씨도 처음에 오두막을 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랜턴 빛이 비추니까 그게 오두막인 걸 알게 된 거였어요. 근데 일권 씨는 순간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박수무당이 간첩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학교에서 배운 뭐 간첩들의 그런 행동들 이런 거를 보면은 가끔 산에 들어와서 모르게 북한의 지령을 받는다고 하고 뭐 무선 같은 게 오히려 산 같은 데 가서 잘 터지니까 북한에서 뭐 그렇게 무전으로 연락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배웠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아, 박수무당이 간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대요. 어린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해 뜰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다가 마을로 내려왔는데 부모님은 밤새 돌아오지 않는 일권 씨가 혹시 육지로 가출한 게 아닐까 봐서 밤새 걱정을 하다가 일권 씨를 보자마자 엄청나게 화를 많이 냈대요.
근데 이제 일권 씨가 부모님한테 매를 맞기 전에 본인이 간첩이 사는 집을 발견했다면서 화제를 돌리고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지금은 뭐 간첩이 나타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웃지만 당시는 정말 심했기 때문에 뭐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들이랑 같이 기억을 더듬어내 박순의 오두막을 찾아간 거예요. 마침 그때 박순은 없었는데 그 안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역겨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유리병들이 가득 있었고 그 유리병들 안에는 동물들로 담근 술들이 가득했다고 해요. 동물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술로 담궈졌는지 다 몸부림치다 죽은 듯 보였고 당시에는 동물보호법 이런 게 없었을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프닝으로 끝이 났대요. 무당은 본인을 간첩으로 몰았다라는 그 말에 황당해하며 그 마을을 떠났고 결국 일권 씨네도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쫓겨나듯 이사를 나왔대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무당은 그 마을을 떠난 후 신발이 예전 같지 않는지 본인이 이제 보는 점사마다 계속 실패를 했고 옮겨간 마을에서는 적응을 잘 못하고 매일 술로만 보내게 되었대요. 그러다 어느 날 급사를 하게 되었는데 사인은 심장마비였지만 그 죽은 모습은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죽은 사람의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박수가 그 동물들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이렇게 혀를 찼다고 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정말 듣는 내내 귀개하면서도 섬뜩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섬뜩한 부분은 역시 그 무당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동물들을 산채로 담금주에 넣었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자신이 했던 것과 닮은 기괴한 모습으로 발견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참 묘한 여운이 남는 것 같습니다. 진실은 이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인과응보라는 말이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매번 뚜기 아빠님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괴들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